네,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2부와 3부 차례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연결해서 선거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준석 대표가 지방의 유세 현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현장 상황 때문에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시 연결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아무튼 이재명 후보는 어제 부산으로 시작해서 경부선 타고 북상을 했고, 반대로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서 출발해서 경부선 타고 부산 쪽으로 향했다. 이런 그러니까 두 후보의 어떤 동선이 교차가 됐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현장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디 부산에 계십니까? 네, 지금 영도에 있습니다. 영도에. 좀 현장 반응이나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뭐 저희가 여론조사로 당에서 보고받았던 것보다 훨씬 부산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후보의 어떤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이 현장에서도 어제 하루 종일 묻어났습니다. 여론조사로 보고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고받으셨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 보고받은 판세로는 부산에서 저희가 우세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센 그런 지지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뜨겁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이제 부산으로 한정하지 말고 지금 전체 판세는 어떻게 읽고 있어요? 당 차원에서? 뭐 저희 후보가 지금 뭐 그 호남에서의 선전 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견고한 지지세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예. 부동층이 조금씩 살아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처럼 부동층의 상당수가 결국에는 정권 심판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남으로 언급하셨는데 애당초 이제 그 득표 목표를 20%를 했다가 25%로 올리셨죠? 예. 좀 이제 그러니까 자신감의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공표된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사실 우리 후보가 20%를 상회하는 득표율을 가져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당 차원에서 더 심층 조사를 진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 수치는 공개할 수가 없지만은 예. 그런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가 조금 더 목표치를 올려도 되겠다는 이야기를 저희 광주 쪽 당 관계자들한테 전달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그래도 전통적 강세 지역인데 막판 결집이 그러니까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기대하는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믿고 싶겠죠, 그거는. 예. 근데 그건 아니다. 예, 지금 그렇게 뭐 민주당이 원하는 호남에서의 결집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려면은 사실상 호남에 계신 분들도 이재명 후보를 찍을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 후보라는 거 말고는 딱히 찍을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를 그러니까 지지하는 주된층은 아무래도 젊은 층 이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선 2030 같은 경우에는 호남과 아니면 다른 지역이 결코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결국 호남의 20대도 관심을 갖는 주제는 오히려 호남의 50대가 생각하는 그런 아젠다보다는 대구나 아니면 부산의 20대와 생각이 비슷합니다. 다들 지방 소멸을 걱정하고 있고 그 과정 중에서 본인들의 일자리나 아니면 산업의 문제, 미래 문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 성향이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중도층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 관심사는 이제 중도층 내지 그러니까 더 범위를 넓히면 2030 같은 경우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는가 또 이것도 사실 관심사잖아요. 대표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사실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도 그 2030 세대의 득표율은 제가 높았지만은 투표율은 예상만큼 높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아마 그런 부분도 최근에 이제 선거의 이슈 자체, 그 아젠다 자체가 2030의 주제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젊은 세대가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거는 결국에 아젠다가 본인과 관계없는 것들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 네. 지금은 본인의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본인이 관심 갖는 사회 현상에 대한 어떤 아젠다가 찬반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 승부처 내지 그러니까 변수는 뭐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결국에는 저희가 최근에 진행했던 새로운 지지층, 즉 호남이나 젊은 세대에 대한 공약이라는 것이 예.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선 승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이야기를 꺼냈을 때 부처님 손바닥 위에 손오공 이걸로 그러니까 묘사를 해서 그러니까 입장을 표명했었는데 그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뜻으로 이 비유를 드신 겁니까?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가 그 지금까지 정치 활동을 하시면서 굉장히 반복된 행동들을 많이 보여오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에 대해서도 뭐 본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거부한다는 듯한 메시지를 내셨지만은 결국에는 본인이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은 본인이 먼저 입장을 뒤집어서 제시할 것이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뭐 그런 상황이 그대로 일어났고요. 사실 오늘은 이제 안철수 대표께서 어제 국민의당 선거운동 과정 중에서 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저 스스로도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평소에 이야기 많이 하지만 오늘은 좀 그게 불편하긴 하네요. 예, 그게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 대한 평가는 그러면 저도 가급적 질문을 드리지를 않겠고 예. 다만 그 제안을 받은 국민의힘의 입장은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선거를 뭐 20일가량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대한 협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너무 긴 대화가 오게 되면은 국민들이 이제 우리 후보의 진짜 그 정책이나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그런 방식의 단일화의 시한은 40일, 선거 40일 전에 보통 이야기하고 이미 한참 지났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니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그냥 단일화 그러니까 여론조사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것과 관계없이 어쨌든 아무리 지지율 격차가 난다 하더라도 안철수 대표 측 입장에서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룰을 서칭하기 위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긴다 진다의 문제보다도 숫자가 얼마 나왔느냐도 그런 어떤 큰 정치인들의 정치 행보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지리한 협상이 이어지던 것이 관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피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숫자 같은 경우는 그 과거에도 공개를 안 한 전례가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을 과연 받아들일까 어떻게든 유출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협상을 하게 되면 양측이 좀 지리한 협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근데 또 이런 분석을 내놓는 그 목소리도 있던데 이 여론조사가 쟁점이 되는 게 그러니까 단일화 성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일화 논의를 지속적으로 일단 끌고 가서 유권자들에게 어떤 범야권의 주목 어떤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 주목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제로서 여론조사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뭐 그 정도의 어떤 전략적 협력 관계가 이미 형성돼 있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보이는 어떤 양측의 어쨌든 단일화에 대한 메시지들 이런 것들이 나오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좀 조율해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협력 관계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확인차 윤석열 후보도 그러니까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는 이게 입장이 확고하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가 굉장히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왜 기자들 앞에서는 그렇게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왜 우회적 표현을 썼을까요? 그냥 차라리 못 박는 게 더 생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저만 세게 말하면 되지 뭐 후보가 이렇게 할 수 없겠습니까? 예.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어제 이제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이 단일화에 있어서 이제 공동정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관련해서 2027년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나설 수 있도록 정치적 기반을 마련한 로드맵을 국민의힘에서 구상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대표도 결국 정치를 계속 해야 하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지금 단일화나 이런 걸 모색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결국엔 정치적 명분을 찾는 과정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꼭 그런 어떤 경쟁적 단일화보다는 더 나은 어떤 명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예우가 있지 않겠냐 이런 차원의 메시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인터뷰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어떤 맥락 이야기냐면 조금 뭐 결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뭐 총리 주고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어떤 정치 기반을 그러니까 마련해 주는 것 이런 게 중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던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총리나 장관 이런 것들은 만약에 나중에 지금 저희가 먼저 제시할 수 없지만은 배려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런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위상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정치적 지도자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에서 본인의 세력을 이끌어가지고 본인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당선되는 것이 보통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안철수 대표께서도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세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가지고는 본인의 나름의 시나리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이준석 대표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그러면 그런 어떤 그 구상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제 짧은 머리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통합을 해서 통합정당의 당권을 맡는 이런 시나리오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혹시 그런 것들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해도 될까요? 실제로 그런 제안이 선거 전에 나온다면은 대중이나 아니면은 또 당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어떤 의도가 있다 그러면은 안철수 대표 측에서 그걸 저희에게 이야기해야겠죠. 근데 저희 당원 당규상 무슨 그런 절차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그랬을 때는 당 통합 절차를 통한 통합 전당대회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겠지만 저는 뭐 지금 그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야기를 한번 검토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저는 그게 만약에 협상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면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제가 여러 차례 말했던 것처럼 협상의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협상의 단계는 아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그 윤석열 후보와 신천지와의 어떤 관계를 계속 제기를 하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저는 뭐 지금 많은 유권자들이 보시면은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이라는 곳에서 선거 내내 들고 나오는 것이 뭐 주술이고 무슨 뭐 소수 종교고 이런 것이거든요. 네. 저는 그런데 뭐 며칠 전에도 그런 황당한 일이 있었지만은 그 이재명 후보 측의 선대위 관계자가 무슨 지푸라기 인형을 갖다 놓고 윤석열 후보에게 뭐 오살 의식을 진행한다 그러고 이런 주술과 무속의 의식하고 실제로 의식까지 거행한 그런 어떤 사람들이 어느 정당에 있는지는 보시면은 이런 거 논란은 무의미하고 그리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여당이 이런다는 거는 사실 선거 역사에서 보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당원 가입 문제는 우리 대표님께서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그때 저희에게 그런 어떤 뭐 이상 당원 현상이 있느냐 이런 게 경선 때도 뭐 공개적으로 몇 명이 얘기하길래 네. 제가 당원 통계를 드려봤는데 보통 그렇게 뭐 집단적인 가입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지역별 편차라든지 이런 것이 드러나거든요. 네. 제가 살펴봤는데 전혀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홍준표 의원도 뭐 그 경선 직후에 그 얘기 들었다고 했고 이현주 이제 그 홍준표 캠프에서 선대위원장 했던 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이 두 분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그 페인 분석이나 이런 걸 할 때 있어가지고 주변에 또 여러 가지 또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뭐 홍 대표도 어제 이제 대구에서 저희 후보와 같이 선거 유세를 아주 멋지게 진행했고요. 아마 홍 대표가 그런 오해가 계시다면은 제가 또 세부 통계나 이런 걸 가지고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신천지 그 교인들의 그러니까 조직적 가입은 없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정리하면? 저는 뭐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이 표현 이거 지금 그 대표님 나중에 하셨습니까? 저는 나중에 알았고요. 뭐 그런 자료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그런 것이 어떻게 인터넷에 밈화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론 반응을 분석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용어를 차출한 것이지 저희가 뭐 그거를 기획이나 아니면 학술적인 의미로 사용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선거판에서 정세 보고 이런 데 보면은 저희 보고서에 제 별명이라고 뭐 개준숙이 이런 것도 올라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뭐 그런 걸 저희가 뭐 저에 대한 비하적 표현으로 저희 보고서에 올라오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시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다라는 어떤 기술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그게 하나의 어떤 사회적으로 그런 어떤 그 경찰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해 가지고 약간 미화된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좀 편한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 앞으로 저희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엊그저께 윤석열 후보가 그 사법공약인가 그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법무부 장관의 그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예선 편성권도 검찰청에서 이제 단독으로 갖는 이런 방안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요 사법 공약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요 그러니까 방안을 그 성안을 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겁니까? 실제로 그 보도 자료가 그렇게 나가가지고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후보가 그런 부분에 보도 자료가 좀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나간 것에 대해 가지고 수정을 지시했고 그래서 기사들도 그런 것들이 반영된 거라고. 잠깐만요. 그 보도 자료로 하면 어떤 내용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뒤에 결국 경찰과 검찰의 수사건에 대해 가지고 수사 개시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 가지고 수사 진척이 어떻게 됐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좀 잘못되었다라는 인식을 후보가 해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 분점에 관해서 이야기를. 그러면 그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이야기는 없었던 거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별로 다른 얘기는 좀 없었고요.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런 개인 견해로 이 방향이 맞다고 보세요?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후보의 견해가 제일 앞에 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약은 결국 윤석열 후보의 그러니까 의중이 가장 많이 반영이 된 공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제 구체 분과가 있기 때문에 캠프 쪽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캠프 쪽. 알겠습니다. 목이 많이 쉬신 것 같아요. 어제 부산에서 계속 이제 유세하고 다녔더니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